찬바람이 유난히도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늦가을의 오후였습니다. 경기도 외곽, 나지막한 산자락 아래 위태롭게 자리 잡은 낡은 한옥 한 채가 정막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88살의 영숙 할머니는 안방에 빛바랜 장판 위에 누워 천장의 얼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9년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뇌졸중은 그녀의 왼쪽 몸을 앗아갔고 이제는 말조차 어눌해진 채 침대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할머니의 귀만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자국 소리,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그리고 담장 너머 들려오는 이웃들의 낮은 속삭임까지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영숙 할머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집안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무거운 구두 소리가 마루를 울리며 다가왔습니다. 큰아들 민준의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날카로운 플라스틱 슬리퍼 소리는 며느리 지수의 것이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지수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코를 찌푸리며 영숙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또 실례하셨어요?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네요. 이 냄새 좀 봐. 사람이 늙으면 곱게 늙어야지. 이게 뭐예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자식으로서의 안타까움이나 사랑 따위는 전혀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독한 혐오와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거친 손길로 영숙 할머니의 환자복을 들추었습니다. 연약한 노인의 피부가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자 할머니는 몸을 잘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손길은 더욱 난폭해졌습니다. 뜨거운 물에 적신 수건이 아니라 채 식지도 않은 미지근하고 축축한 수건이 할머니의 마른 몸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고통 섞인 신음을 내뱉었지만 지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의 마른 허벅지를 꼬집듯 세게 문질렀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이게 다 누구 고생시키는 건데 지금 엄살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내 손목이 남아나질 않아요. 지수의 눈에는 살기마저 감돌았습니다. 급기야 할머니가 몸을 움츠리며 거부의 몸짓을 보이자 지수는 이성을 잃은 듯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작, 날카로운 마찰음이 안방의 고요를 깼습니다. 영숙 할머니의 왼쪽 뺨이 금세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음조차 사치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눈물은 오히려 저 악마 같은 며느리를 더 자극할 뿐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민주는 문방 마루에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고함과 어머니의 신음, 그리고 살을 때리는 소리까지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멈추고는 마당 너머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늪처럼 침침했고 차가웠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안에서 매를 맞고 수모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는 단 한 번도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어머니는 이제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짐이자 마지막 남은 재산을 넘겨받기 위해 처리해야 할 서류 뭉치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는 들리지 않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은 지수의 폭력보다 더 잔인하게 영숙 할머니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천장의 얼룩을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내 품에서 젖을 먹던 그 아이가 어떻게 저토록 차가운 괴물이 되었을까? 할머니의 기억 속 민주는 언제나 착하고 숫기가 없던 아이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오면 할머니는 아이를 꼭 껴안아주며 세상의 모진 바람으로부터 막아주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장터에서 생선을 팔며 민준을 대학까지 보냈을 때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행복의 기억은 독이 되어 할머니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영숙 할머니의 외손자 지훈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지훈은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손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느라 할머니 손에서 자란 지훈은 30이 넘은 지금도 할머니를 할머니라 부르며 지극정성으로 챙겼습니다. 지훈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영숙 할머니의 굳어있던 얼굴에 희미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할머니 좋아하시는 호박죽 사왔는데 좀 드시래요? 지훈은 할머니의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훈의 눈이 할머니의 손목 부근에서 멈추었습니다. 소매 사이로 삐져나온 시퍼런 멍 자국이 그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훈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멍은 뭐예요? 어디 부딪히셨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황급히 소매를 끌어내려 상처를 감추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잠결에 침대 난간에 부딪혔나 보다.
나이 드니 살성이 약해져서 조금만 스쳐도 이렇네. 할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결코 부딪혀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강한 힘으로 손목을 비틀거나 짓눌렀을 때 생기는 손가락 모양이 선명한 압박흔이었습니다. 지훈은 방 밖으로 나와 주방에 있던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숙모, 할머니 몸에 저 멍 자국들은 대체 뭐예요? 잘 좀 살펴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수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는 차갑게 지훈을 돌아보았습니다. 지훈아,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는 노인네 수발드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욕창 생기지 말라고 몸 뒤집어드리고 닦아드리다 보면 저 정도 멍은 예산일이야. 네가 와서 직접 똥오줌 받아낼 거 아니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지수의 뻔뻔한 태도에 지훈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훈이 떠나기 전 할머니는 다시 한번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할머니는 지훈의 손가락을 힘주어 꼭 쥐었습니다. 그것은 짧고 간결했지만 세상 그 어떤 외침보다도 처절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은 지훈에게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눈에서 읽은 그 공포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집을 나서며 다시 한번 한옥을 돌아보았습니다. 고즈넉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그 낡은 집 안에서는 한 노인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어두운 거실 테이블에 앉아 서류 한 장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고향 친구이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결정했어? 이 땅 위치가 기가 막혀. 이번에 신도시 개발 계획만 확정되면 평당 가격이 몇 배는 뛸 거야. 지금이 적기라고. 민호의 목소리는 유혹적이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만졌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과 주변 대지를 자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법적 서류였습니다. 어머니가 과연 도장을 찍으실까?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야, 너희 어머니 정신도 오락가락하시잖아. 그냥 좋게 말해서 도장 하나 받으면 끝이야. 아니면 인감증명서만 어떻게든 떼우던가. 네가 장남인데 그 정도도 못하냐? 민주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이내 서류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자식으로서의 도덕심 따위는 이미 사라지고 오직 탐욕의 불꽃만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와 달리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직접 깎은 사과 접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사과 좀 드셔보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할머니는 아들의 그 친절함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바랄 때만 내는 저 목소리. 할머니는 88년을 살아오며 그 이면의 칼날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입에 사과 한 조각을 넣어주며 은근슬쩍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이랑 딱 말이에요. 법이 바뀌어서 어머니가 계속 가지고 계시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일단 제 이름으로 옮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어머니 치료비로도 쓰고 재산도 지키죠.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여기 서류에 도장 하나만 찍어주세요. 영숙 할머니는 사과를 씹지도 못한 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오직 땅과 돈에 대한 갈망만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다. 어눌하지만 단호한 할머니의 말에 민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경제적인 문제예요. 제 말 좀 믿으시라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문 밖에서 지켜보던 지수가 방 안으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는 비릿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냥 좀 들어주세요. 우리가 어머니를 버리기라도 하겠어요? 다 어머니 위하는 일이라니까요. 하지만 영숙 할머니는 끝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피땀 흘려 일구어낸 삶의 터전이었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정신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재산이 아들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은 이 집에서 쫓겨나 이름 모를 요양병원 구석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이제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사과 접시를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사과 조각들이 방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이게 어머니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요. 민준과 지수가 씩씩대며 방을 나가자
안방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 밑을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는 어제 민준이 몰래 두고 간 증여 서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서류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려 애썼습니다. 비록 글자는 흐릿했지만 서류 끝부분에 적힌 민준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남은 오른손의 힘을 모두 모아 서류를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류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칙, 칙,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잘게 부서진 종이 조각들을 침대 구석, 깊숙한 틈새로 밀어넣었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벌인 할머니의 처절한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집마당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 위, 그리고 대문 근처의 오래된 나무 뒤에 누군가의 눈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훈은 할머니를 뵙고 돌아간 뒤에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직장에 휴가를 내고 할머니 댁 근처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외삼촌 민준이 부동산 중개업자와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외숙모 지수가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까지 멀리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할머니를 지켜드릴게요. 지훈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을 때 부모님이 집안에 설치했던 구형 가정용 CCTV가 생각난 것입니다. 민준과 지수는 그게 고장난 줄 알고 방치해두었지만 지훈은 그것을 다시 살려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과 지수가 장터에 장을 보러 간 사이 지훈은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할머니는 손자의 등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훈아, 어찌 왔느냐? 지훈은 할머니의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천장 구석에 달린 먼지 쌓인 카메라를 살폈습니다. 예상대로 전원선이 뽑혀 있었습니다. 지훈은 가방에서 보조 배터리와 작은 무선 공유기를 꺼내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카메라의 작은 렌즈에 희미한 빨간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이 카메라가 이제 할머니를 지켜줄 거예요. 제가 밖에서 다 보고 있을게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올 거니까 무서워 마세요. 영숙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은 다시 한번 할머니의 손목에 남은 멍 자국을 쓰다듬었습니다. 분노가 가슴을 찔렀지만 그는 평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지훈이 집을 빠져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의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온 지수는 대뜸 할머니의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들쳤습니다. 어제 민준이 놔두었던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수는 침대 난간을 샅샅이 뒤지다 마침내 틈새에 끼어있는 종이 조각들을 발견했습니다. 지수의 눈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하셨어요? 감히 이걸 찢어버려요? 지수는 갈갈이 찢긴 종이 조각들을 할머니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당신이 제정신이야? 우리 집안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늙었으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어디서 이딴 짓을 해? 지수는 소리를 지르며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밖에서 이 소리를 들은 민준이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본 민준의 눈빛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인자한 아들의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침대 옆 의자에 주저앉아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입니다. 제 호의를 이렇게 짓밟으시다니요. 이제 저도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지수는 민준의 옆바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 노인네 그냥 둬선 안 돼. 우리만 바보 되는 거라고. 빨리 법무사 불러서 어떻게든 처리하자고. 영숙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아들과 며느리의 돕기에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래, 죽이려거든 죽여라. 하지만 내 영혼까지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다. 할머니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들려오는 저들의 탐욕스러운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마음속으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미처 생각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단지 집과 땅만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는 할머니가 가장 믿었던 또 다른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날 밤, 지훈은 자신의 자취방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는 어둠 속에 외롭게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검은 그림자가 들어왔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지수는 할머니의 침대 곁으로 다가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할머니의 베개를 들어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놀라 눈을 뜨자 지수는 베개로 할머니의 얼굴을 누르려는 듯한 의욕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편하게 눈 감으시는 게 어때요? 그럼 우리도 편하고 어머니도 고생 끝이잖아요. 안 그래요? 지수의 낮은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지훈의 귀에 꽂혔습니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들의 악마 같은 민낯을 세상에 낱낱이 공개할 완벽한 증거가 말입니다. 영숙 할머니는 베개 너머로 느껴지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며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지수는 베개를 내려놓고는 할머니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일 공증인이 올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얘라고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끝나요. 만약 딴소리하면 그때는 정말 저도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해요. 아셨어요? 지수는 할머니의 뺨을 툭툭 치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일, 드디어 그날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가락 끝을 움직여 침대 틀에 무언가 글자를 새기듯 문질렀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자 저들에게 던지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그 상자 속에 민준조차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요한 한옥의 밤은 깊어갔지만 그 어둠 속에서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 유난히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노인의 눈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과연 내일 공증인이 도착했을 때 그 한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지훈이 준비한 그 마지막 반전은 저들의 탐욕을 멈출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가장 어두운 시면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의 한옥은 죽음과도 같은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지만 영숙 할머니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할머니는 며느리 지수가 뱉어놓고 간 섬뜩한 경고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내일 공증인이 올 거예요. 그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몸조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처지였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불같은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주는 어머니의 침묵을 치매나 노환으로 인한 무력함으로 치부했겠지만 할머니는 이 집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추악한 대화와 음모를 단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오른손을 움직여 이불 및 서랍장 틈새를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들이 준 증여 서류를 찢어버리고 남은 마지막 종이 한 귀퉁이가 만져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종이를 손바닥 안에 꼭 쥐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민준의 발소리가 유난히 분주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니의 아침 식사조차 거르기 일쑤였던 그가 오늘은 직접 쟁반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소 띤 얼굴이었지만 그 눈 속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기운 좀 차리셔야죠.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시기로 했잖아요. 이 죽 좀 드세요. 민주는 정성스럽게 죽을 떠서 할머니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주는 음식은 이제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의 눈썹이 움찔거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세요. 제가 다 어머니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시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시는 공증인 앞에서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면 돼요. 다른 말씀 하실 필요 없어요. 아셨죠? 그 시각, 지훈은 자신의 방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외삼촌의 가식적인 행동을 보며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제 설치한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화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만약 공증인이 왔을 때 할머니가 정말로 압박에 못 이겨 고개를 끄덕인다면 법적으로 집을 지킬 방법이 막막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급히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무작정 들이닥치는 것보다 더 확실한 타이밍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는 마을 입구 카페에 차를 세우고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방을 나가자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할머니의 외출복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할머니를 거칠게 일으켜 세우며 옷을 갈아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실수하시면 정말 큰일 나요. 아시겠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 잊지 않으셨죠? 지수는 할머니의 옷깃을 매만지며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공증인 앞에서는 아주 정신이 맑은 척하셔야 해요. 평소처럼 멍하니 계시면 안 된다고요. 할머니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 대신 서늘한 거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할머니의 눈빛에 순간 주춤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치며 할머니의 머리를 억세게 빗어 넘겼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었을 무렵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마당으로 뛰어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민준의 친구 민호와 정장을 차려입은 낯선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중년 남성은 가방을 든 채 조심스럽게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준은 굽실거리며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어머니가 방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기력이 좀 없으시긴 한데 정신은 아주 또렷하십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민호는 민준의 어깨를 툭 치며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야, 긴장하지 마.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돼. 공증인도 내 선배니까 대충 분위기 봐서 넘어가 줄 거야.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지수가 할머니 옆에 딱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할머니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할머니의 옆구리를 강하게 압박하며 경고를 보내는 손길이었습니다. 공증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르신? 공증인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얼른 가로챘습니다. 어머니, 선생님이 이름 물어보시잖아요. 평소처럼 대답하세요. 김영숙이라고 말씀드려야지. 지수의 손가락이 할머니의 살갗을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할머니는 고통을 참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민준이 초조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니가 낯을 좀 가리셔서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어머니 아들이요. 여기 도장 찍으시면 이제 우리 다 같이 서울 큰 집 가서 살 수 있어요. 네? 공증이는 의구심 가득한 눈초리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확실해야 공증이 가능합니다. 어르신, 이 부동산 증여 서류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시나요?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준은 할머니의 손에 강제로 도장을 쥐어주려 했습니다. 지수는 할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좋게 끝내요. 여기서 망신당하고 싶으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굴복의 눈물이 아니라 자식의 밑바닥을 확인한 어미의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민준과 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라니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수가 당황하며 할머니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공증이는 단호하게 지수의 손을 제지했습니다. 잠깐만요. 부인, 어르신께서 직접 말씀하게 두십시오. 할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나, 서명, 안 한다. 공증이는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다시 챙겼습니다. 어르신의 의사가 명확히 반대인 것 같군요. 이런 상태에서는 공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준은 공증인의 소매를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변호사님,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좀 있으셔서 그래요. 잠깐 정신이 혼미하신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호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형님, 멀리까지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조금만 진정시키면 될 거예요. 하지만 공증인은 고개를 저으며 가방을 닫았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게 제 원칙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공증인이 방을 나서자 민준은 허망하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공증인의 차가 대문을 빠져나가자마자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폭풍 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수는 야수처럼 변해 할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늙은 여편네가 정말 죽으려고 환장했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한 건데 이걸 망쳐. 지수의 손바닥이 할머니의 뺨을 다시 한번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찰싹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민준은 옆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니, 그는 지수보다 더 차가운 눈으로 어머니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저를 이렇게까지 밀어내셔야겠어요? 제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민준은 할머니의 멱살을 잡듯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디 숨겨뒀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그 비상금하고 나머지 서류들 다 어디 있냐고. 민준은 방 안의 장롱을 열고 이불을 다 끄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도 벽장을 뒤지며 할머니의 짐을 사방으로 던졌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옷가지와 손때 묻은 물건들이 방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할머니가 아끼던 낡은 사진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박살났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민준의 돌잔치 때 찍은 빛바랜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여기 상자 하나 있어. 지수가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작은 철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이거야. 어머니가 항상 끼고 사시던 거.
민주는 상자를 빼앗아 열려했지만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공구함을 가져와 망치로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가 한옥 전체를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신음하며 손을 뻗으려 했지만 힘없이 다시 침대에 고꾸라졌습니다. 마침내 자물쇠가 부서지고 상자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기대와는 달리 그 안에는 금덩이나 통장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의 어린 시절 베넷저고리, 민준이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받아온 상장,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아내에게 쓴 삐뚤삐뚤한 편지 몇 통이 전부였습니다. 민준은 분노에 차서 그 물건들을 마루 밑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딴 쓰레기를 모아두고 있었단 말이야. 사람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들어? 민준은 이성을 잃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마른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말해요. 진짜 서류 어디 있냐고. 당신 정말 치매인 척하면서 사람 약 올리는 거지? 이 모든 과정을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외삼촌의 모습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려다 멈췄습니다. 민준과 지수의 대화에서 진짜 서류라는 단어가 계속 걸렸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보냈던 그 강한 손의 압박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분명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차에 시동을 걸고 한옥으로 질주했습니다. 한옥에 도착한 지우는 거칠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민준과 민호가 담배를 피우며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두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네가 여긴 왜 또 왔어? 민준이 인상을 쓰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그들을 무시하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수가 막아서려 했지만 지훈은 그녀를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할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훈이 할머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얼굴에 남은 붉은 손자국을 보고 이빨을 갈았습니다. 외삼촌, 외숙모,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이래요? 민준이 방 안으로 들어와 지훈의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어린 놈의 자식이 어디서 어른들 일에 참견이야. 당장 안 나가? 지훈은 민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른요?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제가 다 봤어요. 당신들이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 카메라가 다 찍고 있었다고요. 지훈이 천장의 카메라를 가리켰습니다. 민준과 지수의 눈이 동시에 천장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지수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게 뭐야? 저거 고장난 거 아니었어? 민준도 당황한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집안에 몰카를 설치해? 민준은 의자를 딛고 올라가 카메라를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지훈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핸드폰 내놔. 당장 내놓으라고. 민호까지 방 안으로 들어와 지훈을 압박했습니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스마트폰을 지키려 했지만 성인 남자 3명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난투극이 벌어지는 와중에 할머니가 갑자기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멈추고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목에 걸린 가느다란 줄 하나를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민준은 그 줄 끝에 무언가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열쇠였습니다. 저거였어. 민준은 할머니의 손에서 열쇠를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할머니의 얇은 목 피부가 줄에 쓸려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민준은 승리감에 취해 열쇠를 들고 다시 마루로 나갔습니다. 그는 아까 던져버렸던 상자의 바닥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상자 바닥에 천을 뜯어내자 이중으로 된 비밀칸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 작은 구멍이 있었고 할머니의 목에 걸려있던 열쇠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비밀칸이 열렸습니다. 민준과 지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문서 하나가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지수와 민호도 머리를 맞대고 문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서를 읽던 민준의 표정이 점점 기괴하게 변해갔습니다. 분노인지 황망함인지 모를 표정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말이 돼? 서류는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수증자의 이름에는 민준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김지훈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이미 5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로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류 뒤에는 할머니의 친필 유언장도 붙어 있었습니다. 장남 민준의 탐욕을 보았기에 이 집과 땅을 오직 정직한 손자 지훈에게 물려준다. 단, 지훈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을 팔 수 없으며 민준 부부에게는 어떤 권한도 주지 않는다.
민주는 비명을 지르며 문서를 찢으려 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내가 아들인데, 내가 장남인데. 하지만 지훈이 재빨리 민준의 손에서 문서를 낚아챘습니다. 지훈은 문서를 가슴에 품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참으셨는지? 당신들의 정체를 확실히 밝히기 위해 지금까지 견디신 거라고요. 민주는 이성을 잃고 지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이 도착하기 직전 이미 녹화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며 경찰에 신고를 마쳤던 것입니다. 경찰차가 대문 앞에 멈춰서고 경찰관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민준과 지수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건 와, 내 집이야, 내 엄마라고. 민준의 울부짖음이 마당을 메웠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슬그머니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다 형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지훈은 할머니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기운이 다한 듯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안전해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떠 지훈을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미안하다. 너에게 짐을 지워서. 지훈은 할머니의 손을 얼굴에 비비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더 빨리 오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준이 빚을 지게 된 배경에는 민호의 치밀한 설계가 있었고 민호는 애초에 이 땅을 헐값에 가로채기 위해 민준을 도박과 투자의 늪으로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수는 민호와 내연 관계였으며 두 사람이 짜고 민준을 조종해 할머니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아내와 친구에게 당한 채 어머니를 사지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병원 침대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창밖을 보셨습니다.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침대 곁을 지키며 유언장에 적힌 또 다른 문구를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다. 할머니는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자유롭게 진실을 쫓고 계셨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지훈은 할머니를 모시고 다시 한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과 지수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고 집안의 공기는 한결 맑아졌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유리가 깨졌던 액자도 새로 맞췄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눈을 감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할머니가 평생을 걸쳐 지켜온 집이라는 가치의 승리였다는 것을요. 할머니의 손을 잡은 지훈의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깊은 슬픔과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한 마지막 당부가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을 향해 천천히 손을 들어 마당 너머 큰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찾아내지 못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폭풍 같은 경찰의 조사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한옥의 오후는 기묘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마당에 흩뿌려졌던 깨진 액자 유리 조각들과 찢긴 종이 더미들은 지훈이 정성스럽게 치워냈고 안방의 공기는 다시 예전처럼 묵직한 나무 냄새와 오래된 종이 향기로 채워졌습니다. 민준과 지수가 수갑을 찬 채 연행되던 그 처절한 광경을 지켜보던 영숙 할머니는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다시 자신의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굽은 등을 부드럽게 받쳐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무언가 큰 짐을 내려놓은 듯 깊고 고요했지만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쓸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숨보다 아꼈던 아들이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며 내뱉던 그 비명소리가 할머니의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외삼촌이랑 외숙모는 법대로 처벌받을 거예요. 제가 여기 계속 같이 있을게요.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마주 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마당 너머 담장 끝에 서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 나무는 할아버지가 살아생전 영숙 할머니와 함께 심었던 것으로 이 집의 모든 역사를 지켜본 산증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저 나무 밑을 파보거라. 지훈은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의아해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창고에서 삽을 꺼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는 해마다 쌓인 낙엽과 단단하게 굳은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지훈이 삽질을 시작하자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가던 지훈의 삽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밴 낡은 장부들과 편지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지훈이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할머니 앞에 내려놓자 할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가 남긴 거다. 민준이가 그토록 찾던 진짜 장부지. 할머니의 말에 지훈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준과 민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비밀의 실체가 사실은 집안이 아니라 마당 한 구석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장부를 펼쳐본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안에는 민호의 아버지와 지훈의 할아버지가 과거에 맺었던 동업계약서와 지분관계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민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해주겠다는 핑계로 상당 부분의 토지를 가로챘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민호가 민준을 꼬드겨 이 땅을 뺏으려 했던 것은 단순한 탐욕을 넘어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비리를 영원히 은폐하고 남은 조각까지 마저 집어삼키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친구의 덫에 걸려 제 어미를 찌르는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진실을 밝힐 타이밍을 기다려왔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에게 장부 속에 끼워져 있던 낡은 열쇠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훈아, 이 열쇠로 건너방 다락방에 있는 궤를 열어봐라. 지훈은 할머니의 지시대로 먼지 쌓인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쓰던 낡은 궤가 있었고 열쇠를 돌리자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궤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민준의 이름으로 된 신탁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의 비뚤어진 성정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기에 그가 성실하게 삶을 꾸려갈 때만 지급되도록 엄격한 조건을 걸어 재산을 묶어두었던 것입니다. 민준이 그토록 원했던 돈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으나 그의 탐욕이 그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격이었습니다. 지훈은 이 모든 서류와 증거들을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민호는 단순한 사기 미수를 넘어 조직적인 재산 탈취 음모와 과거의 횡령 사실까지 드러나며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었습니다. 민준 역시 어머니에 대한 상습 폭행과 존속 학대 혐의가 낱낱이 밝혀지며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승리감보다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가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입니다. 88의 노인이 침대에 누워 아들의 매질을 견디며 지켜낸 것은 단순한 땅 문서가 아니라 남편과의 약속이자 가문이 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구치소에 수감 중인 민준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훈은 읽어볼까 고민하다가 결국 할머니에게 편지를 가져갔습니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아들의 삐뚤삐뚤한 글씨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말보다 민호에게 속았다는 원망과 돈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다 읽고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지. 할머니는 편지를 촛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조차 연기와 함께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나약함에 대한 허무함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서울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한옥에 정착했습니다. 할머니의 곁에서 약을 챙겨드리고 함께 마당을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영숙 할머니를 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들에게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내 가문이 자존심과 진실을 지켜낸 노인의 강인함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예전처럼 무서운 발소리에 가슴을 졸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훈의 가볍고 경쾌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기력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나니 마치 버티고 있던 마지막 끈이 느슨해진 듯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침대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꿈결에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허공으로 뻗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 집을 잘 부탁한다. 여긴 사람의 온기가 사라지면 안 되는 곳이야. 지훈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안심한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할머니는 평소보다 아주 늦게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이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이 정성껏 끓여온 죽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구나. 참 맛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구름처럼 가벼웠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의 얼굴을 한참 동안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내 손주로 태어나줘서. 그것이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인사가 되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그날 오후 지훈의 품에서 아주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통도, 배신도, 탐욕도 없는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마을 사람이 찾아와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민주는 특별 귀유를 허가받아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하며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통곡이 진정한 참회인지 아니면 영원히 닫혀버린 재산의 문에 대한 절규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훈은 외삼촌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지키려 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남은 이들이 진실의 무게를 깨닫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지훈은 홀로 한옥마당에 섰습니다. 느티나무에는 하얀 눈꽃이 피어 있었고 할머니가 누워 계시던 안방은 정갈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다락방에서 가져온 할아버지의 장부와 신탁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할머니의 디원, 유언대로 재산의 상당 부분은 마을의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와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탐욕이 핥히고 간자리에 나눔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숙 할머니가 원했던 진정한 집의 완성이었을 것입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기록했던 일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민준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절절한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기를 바란다. 엄마는 언제나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지훈은 그 대목에서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끝까지 자식을 믿고 싶어 했던 어머니라는 존재의 숭고한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봄이 오고 느티나무에 파란 새싹이 돋아날 무렵 한옥은 마을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곳을 영숙의 집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방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마루에는 어르신들이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지훈은 안방 문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할머니는 곁에 없었지만 할머니의 온기는 이 집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출소한 민준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훈은 그를 막지 않고 차 한 잔을 내주었습니다. 민준은 마루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짧은 사과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예전처럼 오만하지 않았고 조금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편지와 용서의 메시지가 마침내 그의 다친 마음을 조금은 연 것일까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훈은 매일 아침 느티나무 아래를 쓸며 할머니와 대화를 나눕니다. 할머니, 오늘도 날씨가 참 좋아요. 할머니가 지키신 이 집, 제가 끝까지 지켜낼게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스치면 할머니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88세 노인의 침묵 속 전쟁은 승리로 끝났고 그 대가로 얻은 평화는 이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전해 내려왔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이라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남긴 채 말입니다. 폭풍 같은 경찰의 조사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한옥의 오후는 기묘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마당에 흩뿌려졌던 깨진 액자 유리 조각들과 찢긴 종이 더미들은 지훈이 정성스럽게 치워냈고 안방의 공기는 다시 예전처럼 묵직한 나무 냄새와 오래된 종이 향기로 채워졌습니다. 민준과 지수가 수갑을 찬 채 연행되던 그 처절한 광경을 지켜보던 영숙 할머니는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고 다시 자신의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굽은 등을 부드럽게 받쳐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무언가 큰 짐을 내려놓은 듯 깊고 고요했지만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쓸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이 목숨보다 아꼈던 아들이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며 내뱉던 그 비명소리가 할머니의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외삼촌이랑 외숙모는 법대로 처벌받을 거예요. 제가 여기 계속 같이 있을게요.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마주 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마당 너머 담장 끝에 서 있는 거대한 느티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 나무는 할아버지가 살아생전 영숙 할머니와 함께 심었던 것으로 이 집의 모든 역사를 지켜본 산증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저 나무 밑을 파보거라. 지훈은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의아해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창고에서 삽을 꺼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는 해마다 쌓인 낙엽과 단단하게 굳은 흙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지훈이 삽질을 시작하자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한참을 파내려가던 지훈의 삽 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밴 낡은 장부들과 편지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지훈이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할머니 앞에 내려놓자 할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가 남긴 거다. 민준이가 그토록 찾던 진짜 장부지. 할머니의 말에 지훈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준과 민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비밀의 실체가 사실은 집안이 아니라 마당 한 구석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장부를 펼쳐본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안에는 민호의 아버지와 지훈의 할아버지가 과거에 맺었던 동업계약서와 지분관계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민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해주겠다는 핑계로 상당 부분의 토지를 가로챘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즉, 민호가 민준을 꼬드겨 이 땅을 뺏으려 했던 것은 단순한 탐욕을 넘어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비리를 영원히 은폐하고 남은 조각까지 마저 집어삼키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친구의 덫에 걸려 제 어미를 찌르는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진실을 밝힐 타이밍을 기다려왔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에게 장부 속에 끼워져 있던 낡은 열쇠 하나를 건넸습니다. 지훈아, 이 열쇠로 건너방 다락방에 있는 궤를 열어봐라. 지훈은 할머니의 지시대로 먼지 쌓인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가 쓰던 낡은 궤가 있었고 열쇠를 돌리자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궤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민준의 이름으로 된 신탁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의 비뚤어진 성정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기에 그가 성실하게 삶을 꾸려갈 때만 지급되도록 엄격한 조건을 걸어 재산을 묶어두었던 것입니다. 민준이 그토록 원했던 돈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으나 그의 탐욕이 그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격이었습니다. 지훈은 이 모든 서류와 증거들을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민호는 단순한 사기 미수를 넘어 조직적인 재산 탈취 음모와 과거의 횡령 사실까지 드러나며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었습니다. 민준 역시 어머니에 대한 상습 폭행과 존속 학대 혐의가 낱낱이 밝혀지며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은 승리감보다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가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이 너무나 길었기 때문입니다. 88의 노인이 침대에 누워 아들의 매질을 견디며 지켜낸 것은 단순한 땅 문서가 아니라 남편과의 약속이자 가문이 진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구치소에 수감 중인 민준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훈은 읽어볼까 고민하다가 결국 할머니에게 편지를 가져갔습니다. 할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아들의 삐뚤삐뚤한 글씨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말보다 민호에게 속았다는 원망과 돈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다 읽고 나직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지. 할머니는 편지를 촛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미련조차 연기와 함께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자식에 대한 사랑보다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나약함에 대한 허무함에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서울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고 한옥에 정착했습니다. 할머니의 곁에서 약을 챙겨드리고 함께 마당을 산책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영숙 할머니를 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들에게 모진 수모를 당하면서도 끝내 가문이 자존심과 진실을 지켜낸 노인의 강인함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예전처럼 무서운 발소리에 가슴을 졸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훈의 가볍고 경쾌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기력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나니 마치 버티고 있던 마지막 끈이 느슨해진 듯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침대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했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꿈결에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허공으로 뻗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 집을 잘 부탁한다. 여긴 사람의 온기가 사라지면 안 되는 곳이야. 지훈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안심한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할머니는 평소보다 아주 늦게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이 할머니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이 정성껏 끓여온 죽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구나. 참 맛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구름처럼 가벼웠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의 얼굴을 한참 동안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 내 손주로 태어나줘서. 그것이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인사가 되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그날 오후 지훈의 품에서 아주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통도, 배신도, 탐욕도 없는 곳으로 긴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마을 사람이 찾아와 할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민주는 특별 귀유를 허가받아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하며 바닥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 통곡이 진정한 참회인지 아니면 영원히 닫혀버린 재산의 문에 대한 절규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훈은 외삼촌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지키려 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남은 이들이 진실의 무게를 깨닫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지훈은 홀로 한옥마당에 섰습니다. 느티나무에는 하얀 눈꽃이 피어 있었고 할머니가 누워 계시던 안방은 정갈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다락방에서 가져온 할아버지의 장부와 신탁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할머니의 디원, 유언대로 재산의 상당 부분은 마을의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와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탐욕이 핥히고 간자리에 나눔의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숙 할머니가 원했던 진정한 집의 완성이었을 것입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기록했던 일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민준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가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절절한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가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하기를 바란다. 엄마는 언제나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지훈은 그 대목에서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끝까지 자식을 믿고 싶어 했던 어머니라는 존재의 숭고한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봄이 오고 느티나무에 파란 새싹이 돋아날 무렵 한옥은 마을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곳을 영숙의 집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방했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놀고 마루에는 어르신들이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지훈은 안방 문가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할머니는 곁에 없었지만 할머니의 온기는 이 집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출소한 민준이 수척해진 모습으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훈은 그를 막지 않고 차 한 잔을 내주었습니다. 민준은 마루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짧은 사과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예전처럼 오만하지 않았고 조금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편지와 용서의 메시지가 마침내 그의 다친 마음을 조금은 연 것일까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훈은 매일 아침 느티나무 아래를 쓸며 할머니와 대화를 나눕니다. 할머니, 오늘도 날씨가 참 좋아요. 할머니가 지키신 이 집, 제가 끝까지 지켜낼게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스치면 할머니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88세 노인의 침묵 속 전쟁은 승리로 끝났고 그 대가로 얻은 평화는 이 마을의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전해 내려왔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과 사랑이라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남긴 채 말입니다. 영숙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첫 번째 봄이 찾아왔을 때 한옥 마당의 느티나무에는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집을 정리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법적인 절차는 여전히 차갑고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지수의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지훈은 검찰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준이 수감 생활 중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추가 진술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망설임 끝에 법정 방청석에 앉아 외삼촌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척해진 민준은 피고인석에 서서 고개를 떨군 채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 파멸로 이끈 배후가 누구인지 이제는 밝혀야겠습니다. 민준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역시나 민호였습니다. 민준은 민호가 단순히 투자를 제한한 수준을 넘어 사채업자들을 동원해 민준의 목을 조여왔으며
어머니의 땅을 뺏지 못하면 민준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것이라고 협박했음을 고백했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때리는 지수를 보며 아무 말씀 안 하셨을 때 저는 그게 어머니의 포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스스로 멈출 기회를 주셨던 거였습니다. 제가 제 손으로 어머니를 해치지 않게 하려고 끝까지 서류를 숨기고 버티셨던 거였습니다. 법정 안은 숙연해졌고 지훈은 할머니가 왜 그토록 고통스러운 침묵을 선택했는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결국 민호는 도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과거의 모든 횡령과 사기 혐의가 드러나며 민준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수는 민준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지훈은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상기석에서 지훈은 할머니께 재판 결과를 나지기 읊조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외삼촌도 진실을 말했어요. 민호라는 사람도 벌을 받게 됐고요. 할머니가 지키려 했던 게 단순한 땅이 아니라 외삼촌의 마지막 양심이었다는 거. 이제 모두가 알아요. 바람이 불어와 지훈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고생했다며 다독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느티나무 아래에서 찾아냈던 가족 가방 속의 낡은 장부들. 그 장부의 마지막 장에는 할아버지가 적어둔 기이한 지도가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지도가 가리키는 곳이 한옥의 안채가 아니라 마을 뒷산에 있는 오래된 공동묘지 근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곳은 할아버지의 부모님, 즉 지훈의 증조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지훈은 삽과 전등을 챙겨 야심한 밤 산을 올랐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 사실을 민준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에게만 암시를 주었는지 궁금해하며 지훈은 지도가 가리키는 바위 아래를 파내려갔습니다. 흙더미 속에서 나타난 것은 작은 나무함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함을 열자 그 안에는 금괴나 보석 대신 수많은 편지 봉투와 낡은 통장 몇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적은 금액이 꾸준히 입금된 기록이 있었고 수취인은 놀랍게도 민준의 이름이 아닌 마을 장학재단과 익명의 기부처들이었습니다. 편지들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민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대신 갚아준 빚들의 영수증과 아들이 제 손으로 번 돈의 가치를 알기를 바라는 절절한 마음이 담긴 편지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민준이 재산을 상속받기 전 이미 그가 탕진할 것을 예상하고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해 두었던 것입니다. 지훈은 그 편지들을 읽으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공유했던 깊은 고뇌를 이해했습니다. 그분들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식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믿으셨던 것입니다. 지훈은 이 소중한 유산들을 정리하여 마을의 복지기금으로 기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옥은 이제 영숙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개관하여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손때가 묻은 가구들을 그대로 두고 한쪽 벽면에는 할머니의 일대기와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전시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은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용서는 진실 위에서만 피어난다. 전시관 입구에 적힌 이 문구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감 중인 민준으로부터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원망이나 변명이 섞인 글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아, 어제 교도소에서 어머니의 일기사본을 전달받아 읽었다. 나를 끝까지 기다리셨다는 어머니의 글귀 앞에서 나는 하루 종일 통곡했다. 내가 가진 탐욕이 어머니의 눈을 멀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눈을 스스로 가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출소하는 날, 내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어머니 묘소 앞에 엎드려 사죄하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감히 어머니의 아들이라 자처하지 않겠다. 집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 지훈은 편지를 접어 할머니의 영정 옆에 두었습니다. 비로소 가족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은 한옥마당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노는 소리, 어르신들이 마루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소리가 한옥의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생전에 이 소란스러운 생명력을 그토록 그리워하셨을 것입니다. 지훈은 이제 더 이상 카메라를 통해 방안을 감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있던 자리에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수선화 화분이 놓였고 어두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낡은 돋보기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은 땅이나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슴 속에 심어준 올바른 가치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덧 할머니의 일주기가 다가왔습니다. 지훈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화려한 제사상 대신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호박죽과 소박한 나물들을 차려놓고 모두가 할머니와의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에서 낯선 중년 여성이 한 명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과거 영숙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동료였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영숙 언니가 나한테 예전에 그랬어.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그게 부모의 마지막 도리라고. 언니는 정말 그 약속을 지켰네. 지훈은 그제야 할머니의 침묵이 단순한 인내가 아닌 자식을 향한 가장 처절하고 숭고한 교육이었음을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한옥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지훈은 마루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저 별이 되어 이 집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지훈은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다 해결됐어요. 외삼촌도 마음을 고쳐먹었고요. 할머니의 뜻은 마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됐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느티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며 사락사락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고맙다고 응답하는 듯한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지훈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집과 유산이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를 지켜나가는 책임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한옥의 대문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으로 달빛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탐욕이 떠난 자리에 사랑이 깃든 참으로 아름다운 봄밤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일주기 추모제가 끝난 뒤에도 한옥의 마당에는 낮 동안 머물다 간 사람들의 온기가 잔뜩 배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손님들이 떠난 자리를 정리하며 마루 끝에 앉아 깊어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가 계시지 않는 안방은 이제 마을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머무는 사랑방이 되었지만 지훈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작은 흉터 하나가 남아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감 중인 외삼촌 민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민준에게 비망록 같은 편지를 남기셨고 지훈은 그 편지가 외삼촌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였을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로부터 민준의 가석방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죄질은 무거웠으나 수감 생활 중 보여준 진심 어린 참회와 피해자인 가족들의 선처 노력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민준이 출소하던 날은 유난히도 안개가 짙게 낀 아침이었습니다. 지훈은 교도소 정문 앞에서 초췌해진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 그 탐욕스럽고 오만했던 큰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백발이 성성해진 채 어깨가 굽은 노인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지훈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훈은 말없이 외삼촌의 낡은 가방을 건네받아 차에 실었습니다. 한옥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마을 입구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보이기 시작하자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후회와 회한이 뒤섞인 절규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준은 안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누워 계시던 방을 향해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제가 감히 어머니께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하지 마세요. 제발 벌을 주세요. 민준의 통곡 소리는 적막한 한옥의 담장을 넘어 마을 어르신들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지훈은 그를 억지로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 눈물이야말로 민준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형벌이자 동시에 할머니가 그토록 기다리셨던 아들의 사람다운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울던 민준은 지훈의 안내로 할머니의 유품이 보관된 작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지훈은 그곳에서 할머니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떨리는 손으로 직접 수놓은 작은 손수건과 짧은 녹음기였습니다. 지훈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방 안에는 이제는 들을 수 없는 영숙 할머니의 갈라지고 힘없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아, 네가 이 목소리를 들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내 아버지 곁으로 갔겠구나.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벌을 주겠지만 이 어미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미워하지 않았단다. 네가 탐욕에 눈이 멀어 나를 아프게 했을 때도 나는 네가 매질하는 손보다 내 마음속에 깃든 어둠이 더 걱정됐어. 민준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평생의 짐으로만 남겨두지 마라. 남은 인생은 남에게 베풀며 네가 망가뜨린 것들을 하나씩 고쳐가며 살 거라. 그것이 이 어미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이다. 민준은 녹음기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폭력조차 자식의 실수로 감싸 안으려 하셨던 것입니다.
지훈은 그런 외삼촌의 어깨를 가만히 짚어주었습니다. 삼촌, 할머니는 삼촌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땅이나 돈 때문이 아니라 다시 예전에 그 착했던 아들로 돌아오기를요. 이제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이 집을 함께 돌봐주세요. 그날 이후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할머니가 가꾸던 작은 화단에 물을 주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집에 찾아오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나가 신발을 정리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차갑게 대하던 마을 사람들도 민준의 진심 어린 참회와 헌신적인 태도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할머니의 이 주기가 다가왔을 때 민준은 지훈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시장에서 고생하며 모으셨던 돈과 할아버지가 남기신 신탁 자금을 모두 합쳐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영숙 장학회를 설립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남은 지분과 재산까지 모두 내놓았습니다. 지훈아, 나는 이제 이 집 마루 한 칸만 있으면 족하다. 어머니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이 돈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는 걸 보고 싶구나. 지훈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설립된 장학회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고, 할머니의 한옥은 단순한 사랑방을 넘어 지역사회의 등불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바람이 한옥의 처마 끝 풍경을 흔들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지훈과 민주는 할머니의 묘소를 찾아 성묘를 마친 뒤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한결 평온해진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나는 예전에 이 땅이 내 전부인 줄 알았다. 이걸 가져야만 남들 앞에서 떳떳하고 행복할 줄 알았어. 그런데 감옥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다시 돌아와 이 흙을 만져보니 알겠더라. 땅은 그저 흙일 뿐이지만 그 위에 새겨진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걸 말이야. 내가 그 소중한 걸 깨닫기 위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구나.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외삼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의 배신이나 원망 대신 한 할머니를 향한 공동의 그리움과 책임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산을 내려와 한옥 대문에 들어섰을 때 마당에는 마을 아이들이 왁자지껄하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지자 민준이 얼른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무릎에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수십 년 전 영숙 할머니가 장터에서 돌아와 어린 민준을 안아주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장면을 보며 할머니가 왜 끝까지 고통을 견디며 침묵하셨는지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재산을 지킨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에 끊어질 뻔한 끈을 자신의 온몸으로 묶어 지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옥의 밤은 깊어갔고 달빛은 고즈넉한 기와지붕 위로 가득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주는 할머니가 쓰시던 안방 문가에 앉아 나직하게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민준을 재울 때 불러주시던 오래된 자장가였습니다.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의 평화로운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더 이상 공포 섞인 발소리도 비릿한 욕망의 속삭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죄를 씻어낸 자의 평온과 그를 용서한 자의 숭고한 정신만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향을 피우며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다 됐어요. 할머니가 원하시던 그 평범하고 따뜻한 집이 됐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어와 느티나무 잎사귀들을 사락사락 흔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화답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인생은 때로 모진 풍파에 휩쓸려 길을 잃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조건없는 용서와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 낡은 한옥은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할머니의 88, 평생은 고통으로 얼룩진 시간이 아니라 사랑으로 승화된 위대한 인내의 기록이었습니다. 지훈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이 집의 모든 풍경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평온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죄보다 깊고 위대하며 진정한 유산은 손에 잡히는 재산이 아니라 가슴속에 심어준 꺾이지 않는 양심의 씨앗이다.